너무 원망하지 마셔. 이게 우리한테 제일 깔끔한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조용히 가시고, 저는 제 갈 길 가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낡은 가구를 버리는 사람처럼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내 몸뚱이가 시커먼 쓰레기 더미 위로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나는 그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은 저것이 과연 내 아들이 맞는가? 그날 밤 쓰레기 더미의 악취 속에서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내 아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보여주기 위한 내 남은 인생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어쩌다 나를 짐짝처럼 내버리는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모든 것은 석 달 전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그 가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70입니다. 23세 시집와 남편과 함께 시장통에서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나서는 홀로 아들 민석이를 키우며 57회를 보냈습니다. 제 인생은 아들 이 세 글자로 모두 설명이 됩니다.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아들이 웃는 모습만 봐도 세상 시름이 다 잊혔습니다. 이순자라는 내 이름 석자보다 민석이 엄마로 불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커다란 솥에 사고를 안 치고 있었습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는 제 평생의 냄새이자 우리 민석이를 대학까지 보낸 고마운 냄새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훅 덮칠 때마다 주름진 손으로 땀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고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아들 사업만 잘 되면 나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불 앞에서 벗어나 호강 한번 해보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번쩍이는 검은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멎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민석이가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허름한 시장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훤칠하고 멋진 사내였습니다. 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버선발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여긴 어쩐 일이야.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어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석이는 내 얼굴은 보지도 않고 가게 안으로 휙 들어섰습니다.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주려고 뚝배기를 드는데 민석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바빠서 금방 가봐야 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들고 있던 뚝배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들을 구석진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어미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머니, 저 정말 큰일 났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식 입에서 나오는 큰일이라는 말만큼 부모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번에 큰 계약건이 하나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정말 지금의 10배, 20배로 클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저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어깨를 쓸어주었습니다. 제 눈에는 45의 장정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어린아이로만 보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보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딱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 정말 제대로 일어서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소원이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이 허름한 가게도 정리하고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3천만 원. 제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팔아 5천 원을 남겨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둔 돈. 늙고 병들었을 때를 대비해 가게 구석 낡은 금고 안에 넣어두었던 제 평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걸 내주고 나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무너진다는데 어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자식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어느 부모가 제 몸 하나 챙기자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다려봐. 저는 가게 안쪽에 딸린 작은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뒤 녹슨 다이어리 뻑뻑한 구식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과 제 이름이 적힌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무게와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오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내 전부는 물론이고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이걸로 꼭 성공해야 한다. 알았지? 민석이는 돈다발과 통장을 받아들고는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 얼굴에 스치던 안도감과 희미한 미소를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여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에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석이는 그토록 절박하게 돈을 받아들고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지 않았습니다. 급한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 밥은 먹고 가야지. 어미가 널 위해 끓인 국밥이야. 다음에요, 어머니. 저 정말 바빠서 이만. 민석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아들의 차를 보며 왠지 모를 허전함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하고 돌았습니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주방 조리대를 붙잡았습니다. 어이구, 잠깐의 현기증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잠을 설쳤더니 몸이 고단해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어지럼증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다가도 휘청,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내주다가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이나 가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듯 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엄마다. 밥은 먹었어? 아,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아들의 목소리 뒤로 들려오던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을 가져간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걸 거야.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저녁을 준비하는데 어지럼증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저를 덮쳤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땅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전화기 앞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민석이의 번호를 눌러야 했습니다. 내게는 아들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털썩? 안 돼.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벌려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혀가 굳어 이상한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몸의 오른쪽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대로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죽는구나.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야 하는데. 눈앞이 점점 흐려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아, 내 아들. 그렇게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앞에 서 있던 것은 바로 그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쓰러진 것이 내 아들의 손에 버려져 지옥을 맛보기 위한 기나긴 서막이었을 줄은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까마득한 어둠 속을 얼마나 헤맸을까요?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장 앞으로 익숙한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민석이 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쓰러졌었지. 하지만 괜찮아. 내 아들이 곁에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자 나온 것은 어눌하고 의미 없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겁고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민석이를 복도로 불러내어 무어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제가 알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은 온데간데였고 짜증과 귀찮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뇌출혈이래요. 앞으로 재활 치료도 오래 받아야 하고 예전처럼 움직이긴 힘들 거라고요. 아들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이라도 잡고 싶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축 늘어진 왼손만 겨우 까딱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의 위선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는 간호사가 볼 때면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인 척했습니다. 제 입에 죽을 떠넣어주고 젖은 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기운 내셔야죠.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하지만 간호사만 나가고 나면
그는 보란 듯이 젖은 수건을 침대 옆에 툭 던지고는 의자에 벌러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병원비는 또 얼마나 깨질지. 그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뇌는 다쳤을지언정 어미의 귀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요. 제 아들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지금 저를 귀찮아하고 제게 들어갈 돈을 아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비 중간 정산서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들의 거친 숨소리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아들은 잠든 줄 아는 제 머리맡에 서서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내 사업 자금이 얼마가 더 생기는데. 사람 구실도 못할 거 그냥 조용히 가지 왜 살아나서 사람 고생시키는지 몰라.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눈을 꼭 감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베개를 적시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 제게서 등을 돌리고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먹여주는 죽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고 그가 따라주는 물은 쓴 독약 같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석이는 평소와 달리 아주 밝은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수소문해서 더 조용하고 공기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가 치료도 더 잘하고 어머니가 지내시기에 훨씬 편할 거예요. 오늘 퇴원해서 그리로 옮기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겨우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지긋지긋한 병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일사천리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에게는 어머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라며 살갑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 악마는 아니기를. 아들은 휠체어에 저를 태워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차 뒷좌석에 거칠게 밀어넣고는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병원을 빠져나와 익숙한 시내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차는 점점 낯선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은 사라지고 어둡고 허름한 골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 서, 가오, 뒤, 가. 저는 겨우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어눌한 발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 대신 백미러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다 못해 섬뜩했습니다. 차는 마침내 인적이 끊긴 어느 재개발 지역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저기 부서진 건물 잔해와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두려움 가득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지내실 곳이에요. 여기가 제일 조용하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는 저를 질질 끌고 가 음식물 쓰레기와 폐자재가 뒤섞여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 위로 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에 끔찍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몸부림치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 쓰러져 있는 저를 무감각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말을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한테 제일 깔끔한 방법이에요. 어머니는 여기서 조용히 가시고 저는 제 길 가고.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한번 비추더니 이내 멀어져 갔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완전한 어둠과 정적 그리고 지독한 악취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등을 파고들고 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의식을 끌어모았습니다. 왜 어째서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아들이. 멀어져가는 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내 아들에게 가장 처절한 지옥을 보여주기 위한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올라오는 역한 냄새와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내 의식은 몇 번이고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내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이 더럽고 차가운 쓰레기 더미 위에서 끝나는구나. 체념의 순간 희미해져가는 시야 속으로 어른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외투에 헝클어진 머리,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제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그의 거친 목소리가 마치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더듬더듬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속으로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또다시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병원의 그 지긋지긋한 소독약 냄새와는 다른 조금은 온기가 느껴지는 공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할머니? 앳된 얼굴의 간호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깜빡여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몸은 여전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 2명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신원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저희는 할머니 발견되신 사건 때문에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누가 할머니를 거기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격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놈이에요. 내 아들이 그랬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뱉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터져 나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은 동료와 난감한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보호자부터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신원 조회해 보니 가족은 아들 한 명뿐이던데 주소지에 가보니 이미 이사하고 없고 등록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다른 경찰이 제게로 몸을 숙였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성함이 강민석 씨 맞으시죠? 아드님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연락처라도.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놈이 어디서 뭘 하는지, 내 돈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저는 필사적으로 입을 움직이고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모습을 본 경찰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할머니 상태가 진술이 어려우시니 저희가 아드님 행방을 계속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안정이 좀 되시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야, 가지마. 내 말을 들어줘. 경찰은 제게 몸조리 잘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과 나를 연결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고립.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인 내가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할 수 없다는 이 끔찍한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난 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통곡이라도 해야 하는데 어째서 내 눈은 이토록 메마른 걸까? 슬픔과 분노가 그 극점을 넘어서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슬픔이 있던 자리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증오였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증오. 그리고 그 증오 위로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결국은 나 혼자다. 그 깨달음은 저를 절망시키는 대신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 힘으로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 내 입으로 직접 말을 해서 내 손으로 직접 증거를 찾아내서 그놈의 죄를 만천하에 밝히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믿기로 했습니다. 죽처럼 멀건 미움을 넘기는 것조차 고역이었지만 저는 살기 위해 억지로 삼켰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넘길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다. 나는 지금 복수를 위한 힘을 기르는 것이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눈을 감고 아들과의 과거를 복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아들이 어렸을 때 시장 좌판에서 과일 하나를 훔쳐와 나에게 매를 맞고 울던 그 순한 아이가 어쩌다 이런 악마가 되었을까? 아니, 어쩌면 그놈은 처음부터 그런 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엄이라는 이름의 콩깍지에 씌어 그놈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내 맹목적인 사랑과 희생이 결국 괴물을 키워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매일 밤 그놈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놈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 모든 것을 빼앗고 나락으로 처박는 상상. 그 상상만이 저를 잠들게 하고
또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발견했던 노숙인 아저씨가 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들어와 제 침대맡에 검은 봉지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봉지 안에는 따끈한 찐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좀 괜찮소? 의사가 이제 이런 거 먹어도 된대서. 저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저 눈을 깜빡이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머쓱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날 보니께 딱 우리 엄마 같더라고. 나도 우리 엄마 그렇게 길에서 보냈거든.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에게서 저는 가장 따뜻한 인간의 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아들에게서는 결코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도 종종 저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의 끔찍한 사연을 알리 없는 그는 그저 외로운 무연고 노인네가 안쓰러워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 아닌 대화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세상의 온기를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제 안의 복수심을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 이순자. 정신 차리자. 세상에는 아직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은가.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내 힘으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손가락을 까딱하고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제게 있어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른쪽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는 신경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꺼지지 않은 불씨를 발견한 사람처럼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지독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새도록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마비된 다리에 힘을 주려 애썼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쓰레기 더미에 버리며 차갑게 웃던 그 얼굴. 그 얼굴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내 두 발로 다시 서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내 입으로 똑똑히 말해서 내 놈을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눈물이 말라버린 내 눈에서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계절이 8번 바뀌는 동안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첫눈이 펑펑 내리던 날 나는 숟가락을 처음으로 내 손으로 쥐었고 목련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에는 휠체어 닫기를 스스로 굴렸으며 땀이 비오듯 쏟아지던 여름에는 벽에 달린 철봉을 붙잡고 처음으로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마침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년 730일이라는 시간은 제게 있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고통과 피눈물 나는 인내, 그리고 복수를 향한 집념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탑과도 같았습니다. 저의 재활을 담당했던 젊은 물리치료사는 저를 독종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뇌 손상이 심해서 예전처럼 걷기는 힘드실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재활이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는 그저 의사로서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겠지만 제게는 그 말이 오히려 자극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보란 듯이 걸어주마. 내 두 발로 당당히 걸어나가 나를 이렇게 만든 놈의 목을 조를 것이다. 재활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굳어버린 관절을 꺾고 마비된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살을 찢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던 저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운동기구에 매달려 덜덜 떨리는 팔로 내 몸을 지탱할 때면 눈앞에서 아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나를 쓰레기 더미에 버리던 그 차가운 얼굴. 그 얼굴을 떠올리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한 번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재활실 바닥은 제 눈물과 한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말을 되찾는 것은 더욱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혀가 굳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 옹알이를 하듯 의미 없는 소리만을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루는 언어치료사가 제게 엄마라는 단어를 따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할머니, 따라 해보세요. 엄마. 엄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잊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내가 평생 불리고 싶어 했던 이름. 내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이름. 그러나 이제는 내게 가장 큰 상처가 되어버린 이름.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놈. 비록 어눌하고 갈라지는 소리였지만 그것은 제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의미 있는 단어였습니다. 치료사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놈 죽일 놈. 그날 이후 제 입은 기적처럼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유창하게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더듬더듬이나마 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완벽하게 발음하게 된 문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었습니다. 강민석, 내가 반드시 너를. 물리치료사는 제 재활 속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본 환자분 중에 의지가 가장 강하신 것 같아요. 꼭 보고 싶은 분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죽기보다 더 보고 싶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놈을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을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저를 발견했던 노숙인 아저씨는 꾸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낡은 신문이나 잡지를 가져와 제게 읽어주곤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어느 동네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저는 단절되었던 세상과 조금씩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로 돈을 번대. 뭐더라, IT? 뭔지는 몰라도 대다녀. 그가 무심코 펼쳐 보인 경제신문 한 귀퉁이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얼굴. 너무도 익숙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스러운 바로 그 얼굴이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젊은 CEO, 강민석 대표. 사진 속의 아들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쓰레기 더미에 버린 그놈이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 쌓아 올린 성공 위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슈? 아는 사람이라도? 노숙인 아저씨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속의 아들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년간 뼛속까지 쌓이고 쌓인 분노와 한이 마침내 뜨거운 액체가 되어 흘러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노숙인 아저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의 통곡을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남은 재활 기간 동안 저는 더욱더 독하게 제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짝, 그 다음에는 두 발짝. 비틀거리면서도 저는 걷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피가 나는 무릎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침내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저는 담당 치료사와 노숙인 아저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보조기구 없이 제 두 발로 병원 복도를 끝에서 끝까지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쌩쌩한 걸음은 아니었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제 힘으로 내디딘 걸음이었습니다. 할머니, 해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치료사가 제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노숙인 아저씨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지난 2년간 저를 지탱해준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인 단출한 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내 아들, 아니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있겠지. 2년. 너는 지난 2년간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웃고 떠들었겠지. 나는 이 지옥 같은 병실에서 하루하루 피눈물을 삼키며 칼을 갈았다. 이제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내가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내 거짓된 성공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2년 만에 다시 마주한 세상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와락 저를 덮쳐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스쳐 지나갔고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쌩쌩 달렸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외로이 서 있는 작은 섬과도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군 국밥집도 마지막 보금자리였던 작은 집도 모두 아들놈의 손에 넘어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를 구해줬던 노숙인 아저씨가 자신이 지내는 재개발 지역의 낡은 컨테이너 한쪽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길바닥에서 밤을 새워야 했을 겁니다. 녹슨 철판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밤이 되면 냉골이 되었고 비가 오면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놈이 저를 버렸던 그 차가운 쓰레기 더미에 비하면 이곳은 궁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노숙인 아저씨를 도와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아직 온전치 않은 다리를 절뚝이며 리어카를 끄는 제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만 저는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몇 푼 안 되는 돈을 모아 저는 낡은 중고 텔레비전 한 대를 샀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와 경제 채널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놈의 얼굴이 튀어나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허탕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얼굴을 화면 속에서 마주했습니다. 차세대 유니콘 기업을 이끄는 젊은 리더 강민석 대표를 만나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스튜디오에 내 아들 강민석이 너무도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보다 더욱 번지르르해진 얼굴, 값비싼 양복,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정말 맨주먹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직과 신뢰라는 두 가지 원칙만큼은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 신뢰? 저는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미를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그 어미의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 놈이 감히 정직과 신뢰를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방송국으로 달려가 저놈의 멱살을 잡고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TV 화면을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라는 것을 지난 2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놈은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이고 저는 신원조차 불분명한 무연고 노인일 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세상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몰아가겠지요. TV가 꺼지고 컨테이너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로 들끓던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릴 때는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저놈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놈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아주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 하지만 지금의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힘도 제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였습니다.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영희. 제 국밥집의 유일한 단골 손님이자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며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제 인생의 단 하나뿐인 친구였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얼마 전 영희는 자식들이 사는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지만 그녀의 얼굴만은 어제 본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랬다. 영희가 있었다.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온 제게 유일하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영희였습니다. 아들놈이 사업을 한다며 처음 돈을 요구했을 때도 저는 영희에게 가장 먼저 상의했습니다. 순자야, 아들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너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그때 영희는 제게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놈이 세금 문제 운운하며 경기도 땅 명의를 제 앞으로 해놓았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등기권리증과 제 인감도장을 작은 봉투에 넣어 영희에게 맡겼습니다. 영희야, 이거 내가 좀 맡아줘.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증인이 되어줘야 한다. 내 아들이지만 왠지 마음이 놓이질 않아. 영희는 혀를 차면서도 그 봉투를 소중하게 받아 자신의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알았다. 이 답답아. 내가 내 목숨처럼 지켜줄 테니 걱정 마라. 기억이 거기까지 미치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영희가 아직도 그 서류 봉투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노숙인 아저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며칠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영희의 딸이 살고 있다던 동네 이름 하나만을 단서로 무작정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동네에 내려 저는 하루 종일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 혹시 김영이라는 할머니를 아느냐 물어보고 동네 노인정에 찾아가 할머니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내 마지막 희망마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희의 인상차기를 설명했습니다. 키가 작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예쁘게 지는 할머니. 혹시 이 동네에서 본 적 없느냐고. 할머니는 한참을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 양반 혹시 아파트 부녀회장 아니요?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가리킨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키, 다리를 살짝 저는 걸음걸이, 그리고 환하게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 영희였습니다. 김영희, 내 친구가 틀림없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영희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절뚝이는 제 다리가 그 순간만큼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제 목소리를 들은 영희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너무도 많이 변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얼굴이 이내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순자 맞니? 이 순자.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순간 영희는 저를 와락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 기집애야. 살아있었구나. 죽은 줄만 알았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친구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순간 지난 2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영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영희도 저를 따라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회한과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제 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놈이 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 전 재산을 들고 튀었다. 이 말이요? 김영희의 집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그녀가 내어준 옥수수차를 마시며 지난 2년간의 일을 털어놓자 영희는 제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시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사. 내가 너한테 아들놈 다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쯧쯧. 이 등신 같은 것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영희는 저를 나무라면서도 연신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의 꾸지람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따뜻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정말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제 험한 꼴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영희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제가 2년 전 그녀에게 맡겼던 바로 그 봉투. 순자야,
내가 혹시나 해서 나한테 맡겼던 거 기억나냐? 내가 이사할 때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목숨처럼 챙겼다. 이게 언젠가 내 목숨줄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영희가 제 손에 쥐어준 봉투는 세월의 무게로 묵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감도장과 함께 등기권리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낡았지만 빳빳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름 칸에는 이순자라는 제 이름 석자가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저는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을 찾아낸 기분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놈한테 내가 당한 것 100배 1000배로 갚아줘야지. 갚아주고 말고. 다음 날 저는 영희가 챙겨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녀가 쥐어준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제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그놈 잡을 물건이 맞는지. 영희의 말대로 저는 동사무소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인상 좋은 중년의 남자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책상 위에는 변호사 박주영이라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내어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던 등기권리증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제법 또렷해진 목소리로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주영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처음의 온화함 대신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앞에 놓인 등기권리증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 위로 한마디에 다시는 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눈물이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편을 만나 드디어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감정을 추스르자 그는 등기권리증을 집어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등기권리증 확실히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 주소지 위에 아드님의 회사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하늘이 어르신을 돕는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돕겠습니다. 아니, 도와드려야만 합니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한 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것이 제 수임료입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박 변호사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먼저 아들 강민석과 그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땅 소유권 주장을 넘어 아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대표는 최근 수백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투자만 성공하면 회사는 지금의 몇 배로 커지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이 강민석 대표 인생의 최정점이겠지요. 박 변호사의 말에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바로 그날이어야겠군요. 맞습니다, 어르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래로 떨어뜨려야 가장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투자 계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터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결전의 날을 아들의 투자 유치 계약식으로 잡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주장과 함께 그동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저에 대한 유기 및 존속 학대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아들을 올가맬 그물을 촘촘히 짰습니다. 어르신, 계약식 당일에는 많은 기자와 투자자들이 모일 겁니다. 그들 앞에서 어르신께서 직접 아들의 만행을 밝히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고요. 해야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2년간 매일 밤 꿈속에서 연습했던 일입니다. 저는 영희의 집에서 지내며 그날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고 박 변호사는 틈틈이 찾아와 제게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거울을 보며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강민석, 내가 버린 어미가 너를 심판하러 왔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더 이상 병실에 누워있던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복수심으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약식을 하루 앞둔 날 밤, 박 변호사와 영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았고 박 변호사는 깨끗한 옷 한 벌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내일은 이 옷을 입고 가시지요. 더 이상 초라한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을 당당한 권리자의 모습으로 서셔야 합니다. 저는 그 옷을 받아들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내 아들 강민석은 지금쯤 인생 최고의 순간을 꿈꾸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요. 마음껏 즐겨두어라.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내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테니. 강민석, 내가 가장 빛나는 그 순간 나는 너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나는 조용히 내일 시작될 심판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열릴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2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꿈꿔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두려움도 설렘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인식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 머리를 곱게 빗어주고 박 변호사님이 사다 준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초라하고 병든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슬픔과 분노를 차갑게 억누른 결연한 의지를 가진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기죽지 마. 너는 오늘 내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거야. 당당하게 허리 펴고 할 말 다 하고 와.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계약식이 열리는 호텔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제 지난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화려한 입구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번지르르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로비 중앙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아들 강민석의 얼굴과 함께 수백억 원 투자 유치 계약 체결식이라는 글자가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제가 드린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먼저 나서지 마시고 제가 신호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박 변호사님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행사장 뒤편의 작은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문틈으로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행사 시작을 알리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본 행사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중앙 가장 밝은 조명을 받으며 내 아들 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맨주먹으로 지금의 회사를 일구기까지의 역경을 감동적으로 포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거짓된 이야기에 감동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비록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항상 제게 가르쳐 주신 정직과 신뢰라는 유산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제 어머니께서도 오늘의 저를 보며 분명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 하늘에 계신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어미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어미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성공을 포장하는 저 악마 같은 놈.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어르신. 이제 곧 시간입니다. 강민석의 연설이 끝나고 드디어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투자사 대표와 강민석이 나란히 서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에는 인생 최고의 성공을 거머쥔 자의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대기실 문을 열고 행사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방인의 등장에 장내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똑바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직은 몸이 불편하여 조금 절뚝거렸지만 제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알아본 것은 무대 위의 강민석이었습니다. 펜을 든 채 굳어버린 그의 얼굴에서 희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지고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죽었다던 어머니의 등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저와 강민석을 번갈아 비추며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는 무대 바로 앞까지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강민석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매일 밤 연습했던 그 말을 또렷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래, 나다. 내가 2년 전 차가운 쓰레기 더미 위에 내버리고 간 내 어미 이순자다. 제 말 한마디에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폭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강민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놈은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박주영 변호사님을 향해 고갯짓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준비된 서류를 높이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순자 어르신은 강민석 대표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건물이 서 있는 이 땅 강민석 대표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자가 바로 여기 계신 이순자 어르신이라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행사장 곳곳에서 거대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투자사 대표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강 대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강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저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을 바꾼, 아니, 그의 인생을 끝장낼 다음 말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저는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나지막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 내 지옥의 문을 내 손으로 직접 열어주러 왔다.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강민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저 미친 노인네 당장 끌어내지 않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주영 변호사님이 무대 스크린을 향해 손짓하자 거대한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년 전 제가 입원했던 병원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놈은 초조한 얼굴로 병원비를 계산하며 짜증을 내고 있었고 더 싼 요양원으로 옮긴다며 간호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어두운 주차장에서 휠체어에 앉은 저를 자신의 차에 거칠게 밀어넣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끄란 말이야. 강민석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이어서 제가 유기되었던 쓰레기 더미 사진과 제 전 재산이 그의 계좌로 인출된 은행 기록까지 차례대로 화면에 띄웠습니다. 행사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기꾼, 인간도 아니야. 투자사 대표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대표, 이게 다 사실인가? 우리를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친 거란 말인가? 이 계약은 전부 무효야. 우리 회사는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하겠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민석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단 몇 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기자들은 그를 둘러싸고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린 아들을 지나쳐 천천히 무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볼 필요도 그에게 할 말도 없었습니다. 제 복수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박 변호사님과 영희가 제 양쪽을 부축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내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수라장의 소음이 제게는
지난 2년간의 고통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 강민석의 이름은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추악한 만행은 온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사기, 횡령, 존속 유기 및 학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박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강민석은 제가 알던 그 번지르르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수인복을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유리벽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연기일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제 인생에서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그곳에서 느끼며 살아라. 내가 그토록 아까워하던 내 병원비가 내 지옥의 입장료가 되었다는 것만 기억하거라. 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며 절규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아들이 빼돌렸던 제 재산의 일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얻고 저를 구해준 노숙인 아저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영희와는 이제 매일같이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남은 인생의 좋은 벗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그날의 일이 떠오릅니다. 나를 쓰레기 더미에 버리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 그 지독한 악취와 살을 애는 추위, 그 기억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흉터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았는지를 기억할 테니까요. 그날 찢어졌던 제 인생이라는 종이는 다시는 완벽하게 붙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찢어진 조각들을 끌어모아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려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이순자라는 내 이름 석자로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복수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남겨두려 합니다. 어미를 저버린 아들의 끔찍한 배신과 그 아들을 향한 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 이 이야기는 꺼지지 않는 모성애가 지독한 증오로 변했을 때 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순자 씨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강민석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이들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어떻게 마주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순자 씨는 복수를 통해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공감과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리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